네, 비트필드 대신 이넘셋을 사용하라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이제 책 예제에서 비트필드를 사용한 코드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넘셋을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왜 이넘셋을 사용을 하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목차입니다.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서 나왔던 비트필드 열거 상수를 한번 보면서 이넘셋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연산자입니다. 우선은 이 비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 단위에서 수행되는 연산으로 기본 자료형, 캐릭터, 인트와 같은 바이트 단위보다 더 작은 비트 단위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int가 이제 책에서 그 자바에서 4바이트인데 1바이트는 8비트니까 총 32비트를 다루게 되죠. 그럼 우리가 클래스 하나로 여러 인트형을 다루면 다룰수록 점점 다루는 그 비트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에 비해서 비트 연산을 다루면은 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진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트 연산은 일반적인 연산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이라서 비트 연산을 많이 사용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으니까 비트 연산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하드웨어 성능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속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맨 처음에 자바 언어나 뭐 C 언어나 이런 걸 공부를 하면은 항상 보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웬만하면 기능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우리는 AND와 OR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 제일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제 게이트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A랑 B라는 입력이 왔을 때 Q라는 답을 한다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ND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비트, 즉 A 혹은 B의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을 반환하는 것을 말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0을 반환하는 것을 우리는 AND 연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진법 기준으로 비트 연산하면 어떻게 값이 나오냐면 00001111이라는 이진법과 이제 00010101이라는 비트들을 이제 엔드 연산을 해주면 000101이 나와요. 이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비교를 해서 두 비트가 모두가 1일 때만 1을 반환을 하다 보니까 엔드 연산을 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교집합인 부분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오어 연산입니다. 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엔드 연산과 다른 게 엔드 연산은 두 비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0이면은 그 값이 0이었어요. 근데 이 오어 연산은 두 비트 중에서 하나만 1이면 1을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걸 또 비트 연산 해보면 그 1인 부분만 각 자리에서 하나라도 1인 부분만 1이 나오기 때문에 0000 1111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한 이유는 이집법과 이제 십진법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책에서 나왔던 비트 필드 열거 상수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필드 열거 상수를 쓰는 이유가 집합 연산에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집합 연산이라는 게 의미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제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이거는 일단 R이라는 그 언어의 그 예제를 가져온 건데 그 웬만한 언어들이랑 다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X, O, Y라고 하면은 이것은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S와 Y의 합집합을 의미하고 X and Y면 X, Y의 교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집합들을 다 비트 단위로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라도 손쉽게 집합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집합 연산은 이제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그 예제 코드를 보면은 이제 스타일 볼드, 뭐 스타일 이탈릭이라는 그 각각의 필드들을 두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철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정수들이 막 있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비트 필드들이죠. 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프트 연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진법을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 맨 밑에 보시면은 각 자리의 수마다 제가 계산을 해서 지금 13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그 진법의 각 자리에서 0이 아니라 1인 값은 그 2의 그 지수승으로 곱해줘서 그냥 나머지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 볼드 같은 경우에는 그 1이라는 이진법에서 이거를 왼쪽으로 0칸 땡겼으니까 그냥 그대로인 00000001이 되는 거고 스타일 이탈릭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시프트 한 칸을 하니까 0000001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필드들도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이거를 십진법으로 계산해 보면은 뭐 스타일 볼드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오고 스타일 이탈릭 같은 경우에는 뭐 2가 나오겠죠. 정수로 바꿔주면은. 그래서 이런 필드들을 사용을 했었던 이유가 하집합이랑 교집합 같은 집합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많이들 사용했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지금 코드를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apply styles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지금 int styles라는 걸 받아서 지금 뭔가 조건을 비교를 하고 있죠. 조건을 비교해서 뭘 자꾸 스트링 조이너에 더해주고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한 번에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퀄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1이 뭐고 2는 뭘까라는 이런 문제의 소지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조건문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온 스타일스라는 그 정수형이랑 스타일 볼드라는 우리가 정의해놨던 비트 필드랑 엔드 연산을 했을 때 이 엔드 연산을 한 값이 1인 경우에는 볼드를 더해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좀 사용하는 쪽에서 한번 보면은 제가 왼쪽에 apply styles에다가 스타일 볼드랑 그리고 5어 연산을 하고 스타일 이탈릭이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이제 스타일 볼드는 00000001이고 스타일 이탈릭이란 값은 00000010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걸 5월 연산을 해주면 00000011이 되고 이 값이 이 apply styles 파라미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인트형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정수형 값으로 이제 십진수로 생각을 하면은 값이 3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럼 조건문이랑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문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스타일스랑 이 스타일 볼드랑 이제 엔드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엔드 연산은 같은 자리수에서 이제 두 경우가 모두 1일 때만 1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일스 파라미터로 지금 0000, 0011이 들어갔는데 지금 스타일 볼드에 있는 마지막 그 0번째 자리랑 같은 자리에 둘 다 1이 되죠. 그럼 엔드 연산으로 1 값이 나올 테니까 이제 이퀄로 이 값이 1인 경우에는 뭐 볼드를 넣어줘라. 약간 이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두 번째 로직 역시 스타일 이탈릭이라는 값이 0000001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정수로 십진수로 바꿨을 때 2가 나와야 돼서 equal 2라고 지금 조건을 준 거고 이 조건일 때 이탈릭을 스트링 조이너에 넣어줘라 라는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필드를 한번 보셨는데 이 비트필드 열거 상수는 단점이 많습니다. 이제 우선 저번에 철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정수 열거 상수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한 정수 열거 상수를 출력할 때보다 해석하기 어렵고 모든 원소를 순회하기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엔드 연산과 오어 연산처럼 집합 연산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순회를 하면서 특정 값이 정말로 이 엔드 연산 했을 때 그 값이 나올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코드가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대 몇 비트가 필요한지 API 작성 시 미리 예측하여 적절한 타입을 선택을 하여야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32비트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제 64비트 기준으로 코드를 넘겨준다 했을 때 이 서버 쪽의 값이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값이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API 스펙을 맞춰야 되고 만약에 API를 값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API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 봤던 그 단점들을 모두 대체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인원셋으로 이 비트필드를 대체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셋이 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원셋은 인엄의 요소를 셋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 요소가 인엄에 선언된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데 한마디로 생각을 하면은 셋이라는 중복을 할 수 없는 이 자료 구조에 인엄들 내가 정의한 인엄들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 인원들의 정렬 순서는 이 정렬된 그 내가 선언했던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그 형준님께서 발표할 때 오디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오디널 가지고 그 순서를 아마 보관을 하는 로직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셋의 다른 또 특징으로 하나 보면은 그 다른 컬렉션들과 다르게 뉴 연산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 전부 다 지금 인원셋.nonOff라는 정적 메서드를 사용했고 인원셋.allOff라는 정적 메서드를 사용을 했죠. 이 밖에도 다른 off라는 정적 메서드도 있지만 왜 new 연산자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new 연산자로 그냥 간단하게 생성을 할 게 아니라 항상 이 메서드를 통해서 뭔가 접근을 하고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부 코드를 조금 까보면 논오프라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이 논오프라는 메서드 내부에 그 if문 제가 빨간 박스 한 조건문을 보시면 제가 정의했던 인엄의 그 원소의 개수가 64개 이하라면 그 레귤러 인엄셋을 반환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보 인엄셋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한마디로 그 64개 이하일 때 이게 성능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로직들이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엄을 64개 이상으로 아니 초과해서 65개 이상으로 정의할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레귤러 인엄셋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넘어가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인원셋으로 이제 비트필드를 대처하면은 지금 코드가 진짜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짧아지고 깔끔하고 안전하며 원소를 순회하기 쉬운 구조로 이제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부 다 인원셋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우리가 단지 좀 고민이 되는 건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니까 코드가 되게 깔끔해지네는 알 수가 있는데 성능적으로 그러면은 괜찮을까라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인원셋은 내부에 이제 비트 벡터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막 정수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 원소가 64개 이하라면 레귤러 인원셋을 반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레귤러 인원셋을 통해서 이제 비트 필드와 비견되는 성능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소가 64개 이하라는 게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왜 64개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64비트를 생각을 하면은 이걸 바이트로 바꾸면 8바이트죠. 이 8바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롱 타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롱이 8바이트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넘셋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 롱 타입 하나만의 비트로 모든 게 다 판단이 가능하고 로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비트 벡터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도 되게 빨라지겠죠. 되게 저장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비트를 직접 다룰 때 난해한 작업들도 이제 인원셋이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 연산을 하면서 생기는 흔한 오류들은 모두 다 인원셋 덕분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열거할 수 있는 타입을 한대 모아 집합 형태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제 비트 필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인원셋이 내부적으로 최적화도 되어 있고 사실 64개의 원소를 넘을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인원셋을 사용을 해라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변을 원한다면 성능이 조금 희생되겠지만 collections unmodifiable set으로 인원셋을 감싸서 불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인원셋이랑 인원맵 둘 다 사실 그 애드랑 툭 같은 메서드 내부에 싱크로나이즈 블록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성 같은 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멀티스레드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인원셋이랑 인원맵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해시셋이나 해시맵 같은 그런 자료 구조를 쓰는 것을 권장보다는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뭐 싱크로나이즈 맵이나 약간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